오빠 추운데 불 좀 지펴봐. 그러자. 이런 거 연장자가 하는 거야. 계란 한 원래 판. 늙은 사람이 해야지. 됐다 됐다. 오. 오. 와. 되려나? 와 근데 진짜 크다. 너 너무 가까이. 아니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. 아니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기회도 기회인 만큼 혹시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. 그 병원에 부서가 되게 많잖아요.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부서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저는 실습을 나가면서 내가 잘 맞는 과가 어떤 과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서 실습을 하면서.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가 진짜 안 맞는다고 느꼈거든요. 왜냐면 간호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소아 환자들이 저를 보기만 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기가 빨려가지고 나는 소아과 진짜 안 맞는 것 같다. 나 무조건 성의 쪽으로 가야겠다. 이 생각을 좀 했어요. 근데 저는 장기 재원 환자가 있는 것도 저한테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내과인 경우에는 어떤 게 원인인지 몰라서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오래 입원을 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. 단시간 안에 좋아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나하고 안 맞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원 기간이 길게 되면 그것도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외과 병동은 그래도 환자가 수술을 하고 좋아지면 퇴원을 하니까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과 병동 가고 싶었어요. 이게 진짜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사실 소아과를 가보고 싶었는데 아, 아쉽게도 남자는 소아과를 갈 수가 없어요. 진짜? 왜냐면 안 받아줘? 소아과는 그 나도 몰랐네. 애초에 환자가 적고 소아과를 가려면 보통 산과랑 같이 묶어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거는 좀 빡세게 배워보자 해서 중환자실로 좀 가게 돼요. 혹시 그러면 가고 싶다고 생각한 과나 그런 파트가 있어요?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이제 이런 성격으로 빨리빨리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했을 때 응급실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했고 아동간호학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응급실 아니면 이제 소아중환자실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양육량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. 그런 게 되게 예민하죠, 그런 데는. 셰프 면접 보면서 원래 양육량 결정하니까 응급실은 근데 중환자실이랑 좀 생각보다 많이 맞닿아서 보면은 확실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치를 해서 빨리 살려야 응급 처치만 해서 중환자실이든 병동으로 올려서 이제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거? 뭔가 급하고 그런 사람은 뭔가 외과 이미지나 아니면 응급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어디 가나 다 괜찮긴 해요. 어디 가나 그렇게 급한 사람은요? 왜냐면 급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게. 그냥 적응을 잘 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디 가고 싶어요? 저요? 저는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. 저는 응급실 가고 싶어요. 응급실? 오. 저는 저는- 애초에 간호학과 온 이유도 응급실 간호사 하고 싶어서 온 거였어서 꿈이 확실한. 네, 제가 딱 그 다니던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.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8개가 부러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본 거죠. 제일 먼저 갔으니까. 근데 간호사분들이 막 이렇게 단체로 붙어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나도 저렇게 도와드리면은 뿌듯할 수 있겠다 해서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됐어요. 좋다. 근데 하면 잘할 것 같아.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럼 잘만. 응급실 간호사가 다 급하다는 건 아닙니다. 저 두 분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현재 만족하고 계시는지랑 아니면 혹시라도 후회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.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로 때문에 간호학과를 결정하고 간호사가 되긴 했는데 제 정말 적성이랑 흥미에도 정말 잘 맞고 그다음에 저는 외과병동이잖아요. 그 환자분이 수술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처치실에도 빼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 걸어서 나가실 때 할머니가 엄청 뿌듯한 거예요. 막 진짜 눈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그럴 때 좋더라고요. 저도 딱 저기서 병동 갔다가 퇴원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병동에 잘 계시는 모습? 좀 아쉬웠던 점들은 생각보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. 약간 맞아. 그 공부할 때는 환자만 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실제로 하면은 의사가 오더를 내릴 때는
의사가 뭐 영상을 찍어주세요 하면 영상의학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더를 주고 제가 영상의학과에 전화를 해야 되고 보호자가 뭘 물어볼 때도 제가 받아서 걸을 거 거르고 의사한테 물어봐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중간에 계속 껴있는 역할이어가지고 간호도 중요한데 사람들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. 맞아. 그래서 좀 어려우면서도 좀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업무 강도랑 워라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. 업무 강도랑 워라밸은 진짜 연차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6개월 동안은 일집밖에 없어요. 출근해서 혼난 거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이게 반복이었어요. 그러니까 눈치껏 하는 것도 뭔가 지식이 좀 쌓여야 눈치껏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초반에는 아예 워라밸이 없었고 이제 있어서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새 보면은 신규분들도 다 거의 칼퇴를 하는 느낌이에요. 저 때는 진짜 늦으면 1시간도 오버타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 독립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서면인계를 하거든요. 그 서면인계는 내가 먼저 훑어보고 궁금한 것만 물어본다던가 중요한 것만 찝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인계가 10분이면 끝나요. 인계 시간이 줄으니까 훨씬 일찍 라운딩 나가고 일찍 끝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칼퇴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부러운 것 같아요. 저희는 아직 서면이 없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약간 빨리빨리 바뀌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좋은 게 있어도 이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바뀌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막내 잡이 별로 없어. 저희는 많습니다. 고위험 기구, 저위험 기구, 아, 다 체크해야 CSR 되지. 다 해야 돼. 저희는 막내 잡이랄 게 그 듀티 전에 일찍 와서 그냥 시린지 채우고 그냥 그런 거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카운트도 물품 카운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보는 팀 담당이 하거든요. 올드쌤이든 신규든 그 팀 담당만 CSR 카운트를 하지 CSR은 그거 그 멸균 물품 내리고 올리고 그 병동에 있는 뭐 카테터 세트나 곡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CSR이라고 하는데 그냥 환자 파악하려고 일찍 오는 거지 출퇴근 시간이 점점 줄는 것 같아요. 막내 잡이는 이런 게 별로 없어서. 어느 인계도 빨리 정도 끝나고. 얼마나 빨리 와요? 빨리 오시는 분? 빨리 오는 사람은 40분? 50분? 1시간? 막 1시간은 좀 너무 일찍 오는 것 같고 한 50분? 40분? 우리는 하는 시간 와요. 왜냐면 기구가 진짜 많으니까 그 기구가 워낙에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. 계속 확인해야 되고 병동에서도 빌리고 타 중환자실에도 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계속 듀티마다 확인을 해도 가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다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일찍 와요.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? 네네. 저 그 급여 수준이랑 복지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서. 저희 병원은 대략 5천 이상 정도 받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제일 장점 그 가족이랑 본인 진료비 감면이 되거든요.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도움이 된다는 거? 근데 복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맞아. 일단 진료비나 가족 진료비 할인은 거의 있고 저는 월급제가 좀 독특해. 약간 호봉제거든요. 공무원처럼 주는데 기본급이 좀 낮고 그 대신에 그 3개월에 한 번, 1년에 총 4번을 월급을 2배를 줘요. 그래서 200 중반 받다가 400 중반 받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 급이 엄청 커져서 초반에는 여자친구보다 월급이 좀 낮거나 비슷하거든요. 그런데 점점점 올라가는 폭이 좀 큰 편이고 1년을 채우면 그 월급을 2배를 주는 달을 한 달을 더 줘서 총 5번 해가지고 생각보다 의료원인데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도 괜찮으세요? 그러니까 뭔가 이제 퇴사하고 싶다 했는데 다음 달만 맞아. 그런 거 있어. 월급만 버텨야지. 맞아. 그러다 월급 딱 받으면 기분이 좋네. 좀 닫아내. 이게 병원에 그거야. 전략? 네. 저희 6월이랑 12월에 정근 수당이 나와요. 그래서 6월, 12월이나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1월인가 2월쯤에 설, 그다음에 10월이나 9월쯤에 추석 그 떡값 나오지. 7월에 그 여름 휴가비 나오지. 그것 때문에 못 끝나게 되는 그만둘 쯤에 뭐가 하나씩 나오면 이건까지만. 한 달만 더. 한 달만 더 이렇게. 그리고 사실 저는 외래로 빠지는 것도 좋다 생각해가지고 맞아. 외래로 빠지면은 정시 출근, 정시 퇴근 그대로 하면서 급여도 어느 정도 받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신규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기 힘들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뭔가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? 신규 생활할 때 적은 꿀팁. 저자세라 그래야 되나? 배우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은
누가 나한테 지적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내가 만약에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당했어요.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꼭 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배워나가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저는 후임이잖아요. 후배잖아요. 그러면은 선배들도 연차를 쌓으면서 해왔던 가업이 있잖아요. 막내잡이라던가 그런 거를 저는 기분 나쁘지 않고 마땅히 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잘하든 못하든 싹싹하게 다가가서 그냥 인사하고 맞아, 그냥 도와달라 인사 중에 하고 인사. 그냥 감사하다 하고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람이 어쨌든 부서를 안 나갈 거고 우리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, 그러니까 라포 맞아. 형성가 또 되거든요. 맞아. 서로 인간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. 근데 우리도 무조건 선생님들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뭔가 간호사라는 직종을 얘기를 하게 되면 빠짐없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. 경험하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. 태움이라고 하면 개개인마다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, 저도 사실 배울 때 많이 혼나면서 배우긴 했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태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 성장을 하잖아요.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병동의 일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러면 그랬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. 뭔가 엄청 혼나면서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나요. 잘.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고위험 약물이 있으니까 더 예민하고 선생님들이 너 하기 전에 꼭 물어보고 해. 약간 초반에는 계속 이렇고 이중확인도 모든 위험하지 않은 약물조차도 계속 이중확인할 정도로 예민하시니까 이렇게 좀 말이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, 그거 말고 태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제 일적인 거 외로 공격하시는 분, 생긴 거나 외모나 다른 인신공격을 하시면 약간 태움이라 생각을 하고, 그 이외에 일적인 부분으로 뭐라 하는 경우는 솔직히 저도 많이 혼나서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데 어느 정도 될까? 라고 생각해요. 물론 그게 정당한 건 아닌데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 일 할 시간에 저를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은 이 일도 해야 되고 맞아. 저를 케어도 해야 되니까 일이 2배가 아니라 3, 4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연차가 좀 쌓이고 제 밑에 새로운 선생님도 오고 하면은 분명히 난 이걸 알려준 것 같은데 약간 모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마음이 계속 될까? 약간 유지가 될까?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.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만약에 배울 때 너무 내가 괴롭고 심적으로 힘들다,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지, 숨을 못 쉴 것 같고 너무 힘들다,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남아있으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. 왜냐면 맞아. 기회는 많거든요. 간호사는 어디 가든 취직은 잘 되고 어디 부서 가서 내가 진짜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, 여기서 안 맞아도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나 왜 못 버티지?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괴롭고 힘들면 잠깐은 내려놓고 휴식을 가져도 된다,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첫 병원에서 적응 잘해서 그거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. 로컬에 있는 작은 직장도 갔다 왔는데 사실 만족도는 거기가 더 좋아요. 정시 출근, 정시 퇴근, 월급도 괜찮고 일단 로컬은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좋아요. 주변에 어머니, 아버님들이 오는 게 로컬이니까 큰 병원에 꼭 가서 버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추구하는 워라밸이 다르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무리 내가 돈이 좋든 맞아. 직장 이름이 좋다고 해서 내가 남을 필요는 버텨야겠다. 없는 것 같아요. 차라리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 신청해달라 하거나 맞아, 다른 부서로 가면 정말 이 가야지. 사람이 날 태운다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찔러보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함으로써 이 악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. 난 나가더라도.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가요? 저는 제가 처음으로 보낸이라고 해야 되나? 제 담당 환자 중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정리해서 보내드린 환자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, 이제 환자분이 간암이어서 이식 수술하고 숨이 차서 외래를 왔는데 간암이 폐 쪽으로도 전이가 크게 되셔서 숨 쉬는 게 불편해서 오신 거예요. 근데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이제 병동에서 좀 편안하게 있으려고 오셨었고, 그래서 숨쉬기가 힘드니까 일상생활이 다 힘들잖아요. 그래서 약을 입에 다 제가 맨날 털어드리고, 밥도 잘 못 드셔서 엔커버라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영양액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맨날 따서 입에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, 그래서 맨날 입에 물도 먹여드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막 그랬었던 환자인데, 통증이 있으면 최대한 페인 컨트롤 해주고 막, 그래서 더 뭔가 오랫동안 받고 마음이 더 쓰였던 환자였는데 저 근무 중에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
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. 환자분이 아파서 너무 죽을 것 같아 말면서 피토하면서 막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몰핀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환자분이 사망 선고 들을 때 또 눈물이 막 나면서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처음 돌아가시는 거를.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라포가 되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슬프고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인 것 같아요. 뭔가 너무 슬프다. 오빠 울어? 아니, 저는 근데 이런 적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보람? 있었던 거. 그 환자실은 보통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오거든요. 기계 벤틸레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수를 했어요. 근데 환자가 처음에는 이제 검사상에서는 괜찮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약간 멘탈이 처지고 별론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보고 그 보면서 이상한 징후들이 이제 보이잖아요. 교과서에 나오는 휘징 사운드가 들리고 환자분 RR이 점점 처지고 멘탈이 더 처지는 게 보이고 좀 이상하다.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점점 바뀌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노티를 하고 근데 왔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봤는데 점점 더 터지니까 그 계속 말을 해서 결국 검사를 나갔고 환자가 보니까 안 좋아진 게 맞았고 다시 인투베이션을 하고 이제 제 의견이 반영이 됐었고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됐을 때 그때가 좀 좋았겠다. 좋긴 하더라고요. 저희 내년에 이제 임상 실습 앞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 임상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팁이나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에 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. 임상 실습에 나가면 먼저 보는 게 선생님들 출기 같은 거 보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활력 징후 측정이나 아니면 BS 같은 거는 그 학생 간호사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이랑 대화하는 법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재원 기간이 엄청 길면은 너무 복잡해요. 그래서 재원 기간이 어느 정도 적당한 사람, 한 일주일이라던가 5일이라던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문제가 딱 보이는 게 보이는 사람, 만약에 열이 나는 사람이면 고체원에 관련된 그런 간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딱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사람 있죠. 재원 기간 적당한 사람, 그다음에 히스토리도 적당한 사람. 히스토리가 너무 많으면은 정리하기 힘들어요. 뭔가 그런 게 학생들이 케이스 스터디 할 때 대상자로 선정하기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확실한 진단명을 찾아야 확실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질병이 있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문제가 되는데 너무 너 왜 많으면 이걸 골랐니? 라고 물어보면 딱히 할 우선순위를 말 없어. 결정하기가 힘들어. 그 오늘 그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혹시? 네. 네. 그래도 오늘 진짜 학교 덕분에 후배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날도 많이 어두워졌는데 집에 갈까요? 네. 계속 네. 가서 나중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다음에 또 봐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